대한민국 금융계의 냉혹한 지배자 권혁주 회장의 세상은 완벽하게 통제되어 있었다. 그의 펜트하우스는 한치의 오차도 없는 미니멀리즘의 극치였고 그의 하루는 초 단위로 계획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가 유일하게 통제하지 못하는 단 하나의 혼돈이 있었으니 바로 자신의 6살배기 쌍둥이 하람이와 하준이었다. 1년 전 아내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 아이들은 변했다. 낮 동안에는 그림자처럼 조용한 아이들은 밤이 되면 끔찍한 악몽에 시달리며 비명을 지르는 작은 괴물들로 돌변했다. 그들의 밤은 엄마를 찾는 처절한 울음소리와 부서지는 장난감 소리로 가득한 전쟁터였다. 혁주는 이 감정적인 문제를 그가 세상을 다루는 유일한 방식, 즉 돈으로 해결하려 했다. 그는 아이들의 방을 세상에서 가장 비싼 장난감들로 채워주었고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사주었다. 하지만 그의 모든 재산으로도 아이들의 마음속에 뚫린 거대한 구멍을 채울 수는 없었다. 지난 1년간 수십 명의 국내 최고의 보육사들이 그의 집을 거쳐갔다. 하지만 그들 모두가 아이들의 밤의 절규 앞에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떠나갔다. 그리고 오늘 밤 또 한 명의 보육사가 겁에 질려 도망치듯 그의 집을 떠났다. 혁주는 지독한 무력감과 절망감에 휩싸였다. 다음 날 아침 그의 비서는 마지막 남은 한 명의 이력서를 내밀었다. 김서연. 그녀에게는 화려한 학력도 대단한 경력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이력서에 붙어있는 사진 속에서 그녀는 세상의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듯 따뜻하고 깊은 눈으로 미소 짓고 있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던 혁주는 마지못해 그녀와의 면접을 수락했다. 그의 앞에 선 김서연은 사진처럼 평범하고 수수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녀에게서는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기묘한 평온함이 느껴졌다. 혁주가 아이들의 문제에 대해 냉소적으로 설명했을 때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다. 아이들은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귀 기울여 들어주어야 할 마음입니다. 그녀의 그 낯선 대답에 혁주는 잠시 할 말을 잃었다. 그는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그녀에게 단 하룻밤의 기회를 주기로 결심했다. 그날 저녁 서연은 거대한 펜트하우스에 들어섰다. 아이들의 방은 최고급 장난감들로 가득 찬 슬프고 외로운 박물관처럼 보였다. 쌍둥이 하람이와 하준이는 새로운 침입자를 경계하며 저기에 찬 눈으로 그녀를 쏘아보았다.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자 어김없이 혼돈이 시작되었다. 아이들은 비명을 지르며 베개를 던지고 엄마를 부르며 울부짖었다. 그들의 슬픔은 그들의 분노가 되어 방 안의 모든 것을 파괴하고 있었다. 서준은 서재에서 CCTV 화면을 통해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그녀 역시 곧 실패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아이들의 방으로 향했다. 그는 엉망이 된 방과 울고 있는 아이들, 그리고 그 속에서 태연하게 앉아있는 서연을 격렬히 섞인 눈으로 쳐다보았다. 그는 자신의 지갑에서 수표책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그는 오만한 도전장을 내밀었다. 나는 결과로 믿는 사람이요. 만약 당신이 기적처럼 저 아이들을 평화롭게 잠재운다면 연봉 외에 보너스로 500만 원을 주지. 이것은 당신에 대한 나의 도전이요. 서연은 그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울고 있는 아이들의 상처 입은 눈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 슬프지만 단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돈이나 그의 도전에는 관심 없다는 듯 아이들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리고 그녀의 비밀스러운 반격이 곧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권혁주의 오만한 도전장은 텅 빈 아이들의 방에 차갑게 울려 퍼졌다. 그는 자신의 서재로 돌아가 모니터를 통해 그녀의 실패를 감상할 준비를 했다. 그는 또다시 긴 밤을 아이들의 비명소리와 함께 위스키로 지새워야 할 것이라고 냉소적으로 확신하고 있었다. 하지만 아이들의 방에서 박하늘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엉망이 된 방이나 자신을 시험하는 남자의 오만함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녀의 모든 신경은 오직 상처 입은 채 울부짖고 있는 두 개의 작은 영혼에게로 향해 있었다. 그녀는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잠시 잦아든 틈을 기다렸다. 그녀는 먼저 더 공격적으로 책을 집어던지고 있던 아들 하준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고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얘야, 내가 비밀 하나 알려줄까?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되는 우리 둘만의 비밀. 비밀이라는 단어에
아이의 격렬했던 저항이 순간 멈칫했다. 아이는 의심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쏘아보았다. 하늘은 아이의 귓가에 아주 작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속삭였다. 서재에서 혁주는 모니터를 통해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들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볼 수 있었다. 그녀의 속삭임이 끝나자마 하준의 눈이 거대하게 커지는 것을. 아이의 울음이 거짓말처럼 뚝 그쳤다. 하늘은 이어서 침대 구석에 웅크려 울고 있던 딸 하람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하람에게도 똑같이 비밀스러운 속삭임을 건넸다. 그리고 하람 역시 오빠와 똑같은 반응을 보였다. 아이는 울음을 멈추고 경이로움과 혼란이 뒤섞인 눈으로 하늘을 멍하니 쳐다볼 뿐이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그 방에는 완벽한 고요함이 찾아왔다. 서재에서 혁주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들고 있던 위스키 잔을 거의 떨어뜨릴 뻔했다. 그는 모니터 앞으로 바싹 다가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확인했다. 비명 소리는 멈췄다. 그는 그녀가 속삭인 비밀의 내용은 알 수 없었지만 그 비밀이 만들어낸 마법과도 같은 효과를 목격하고 있었다. 하늘은 이제 완전히 매료된 아이들 사이에 앉아 그 비밀의 뒷이야기를 동화처럼 들려주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수억 원짜리 장난감 앞에서도 보이지 않았던 놀라운 집중력으로 그녀의 이야기에 빠져들었다. 이야기가 끝나자 그녀는 부드러운 미소로 말했다. 이제 자야 할 시간이야. 그래야 내일 밤에 다음 비밀 이야기를 들을 수 있거든. 놀랍게도 아이들은 순순히 자신들의 침대로 향했다. 하늘이 아이들의 이불을 덮어주자 두 아이는 지난 몇 달간 처음으로 평화로운 잠의 세계로 빠져들었다. 모든 것이 마치 잘 짜인 한 편의 연극처럼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정신을 차린 혁주는 폭풍처럼 아이들의 방으로 달려 들어갔다. 그는 천사처럼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확인하고 조용히 방을 정리하고 있는 하늘에게로 향했다. 그는 경외감과 그보다 더 큰 의심이 뒤섞인 거친 목소리로 속삭였다.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아이들에게 무슨 말을 한 거야? 그 비밀이라는 게 대체 뭐였어? 하지만 하늘은 그의 기세에 조금도 눌리지 않았다. 그녀는 평온한 미소로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다. 그것은 저와 아이들 사이의 비밀입니다. 회장님, 모두가 다 알게 되면 그건 더 이상 비밀이 아니지 않겠어요? 그녀의 대답은 무례하지 않았지만 그의 통제와 분석을 거부하는 단호한 경계선이 담겨 있었다. 혁주는 할 말을 잃었다. 그는 돈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있고 분석할 수 있다고 믿어왔다. 하지만 그는 방금 돈으로도 이성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을 목격한 것이다. 그는 자신의 도전에서 완벽하게 패배했다. 그는 차갑게 보너스와 2배의 월급을 내일 아침까지 이체시켜주겠다고 말하고는 방을 나와버렸다. 그는 자신의 서재로 돌아와 그녀가 아이들에게 속삭이던 그 침묵의 순간이 담긴 CCTV 영상을 몇 번이고 되돌려 보았다. 그는 알아내야만 했다. 그녀의 비밀을. 그의 집요한 의심과 거부할 수 없는 호기심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그날 밤의 기적 이후 권역주의 펜트하우스에는 어색한 평화가 찾아왔다. 김서연은 매일 밤 약속된 시간에 찾아와 아이들을 잠재웠고 집안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고요함을 되찾았다. 혁주는 마침내 지긋지긋한 소음에서 벗어나 편안하게 잠들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오히려 더욱 복잡한 의문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이 모든 비논리적인 현상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비서에게 김서연이라는 여자의 모든 것을 샅샅이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그녀가 다녔던 학교, 친구 관계, 가족 역사, 그리고 혹시 모를 심리치료 관련 경력까지. 그는 그녀의 비밀이 분명 어딘가에 숨겨진 계산된 기술일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의 의심과는 별개로 서연은 아이들의 세계에 서서히 스며들고 있었다. 그녀는 밤의 유모 역할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그녀는 낮 시간에도 아이들의 곁을 지키며 그들의 다친 마음의 문을 두드렸다. 그녀는 아이들이 악몽을 꾸고 울면서 깨어날 때면 그들을 훈계하는 대신 조용히 곁에 앉아 그들의 손을 잡고 또 다른 비밀을 속삭여 주었다. 어느 날에는 아이들이 장난감을 두고 심하게 다투었을 때였다. 이전의 보육사들이라면 소리를 지르며 아이들을 떼어놓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두 아이를 조용히 격리시킨 후 각자의 귓가에 다른 비밀 이야기를 속삭여 주었다. 잠시 후 두 아이는 언제 싸웠냐는 듯 서로에게 다가가 어설프게 사과하고
장난감을 공유하기 시작했다. 혁주는 자신의 서재에 설치된 CCTV 화면을 통해 이 모든 마법과도 같은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집안에 자신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새로운 종류의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심지어 방음 장치가 된 서재의 문을 열고 그녀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싶은 충동에 휩싸이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집안에 도청 장치를 설치하는 비윤리적인 행동까지 감행했다. 그는 그녀가 속삭이는 비밀의 내용을 알아내고 분석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녹음기에도 잡히지 않을 만큼 작고 부드러웠다. 그는 오직 아이들을 안정시키는 그녀의 목소리의 평온한 음색만을 들을 수 있을 뿐이었다. 그는 마치 해독 불가능한 암호를 마주한 암호 해독가처럼 무력감과 조바심에 시달렸다. 며칠 후 비서가 조사 보고서를 들고 왔다. 하지만 그 내용은 미스터리를 풀어주기는커녕 그를 더 깊은 혼란 속으로 밀어넣었다. 김서연의 과거는 너무나도 평범하고 깨끗했다. 그녀는 기록상 완벽한 고아였고 어떤 심리학 훈련을 받은 적도 수상한 단체와 연결된 적도 없었다. 그녀는 그저 평범하고 정직한 아르바이트를 하며 살아온 가난한 한 명의 젊은 여성이었다. 모든 논리적인 설명이 사라지자 그 자리에는 그가 가장 혐오하는 비논리적이고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만이 남게 되었다. 그는 그날 밤 서연과 직접 마주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그녀의 앞에 텅 비어있는 그녀의 조사 보고서를 던지며 다그치듯 물었다. 대체 당신 누구야? 내 정보팀은 누구든 찾아내. 하지만 당신은 과거가 없어. 당신의 그 비밀이라는 거. 일종의 최면술 같은 속임수인가? 그의 날카로운 추궁 앞에서 서연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슬프지만 깊은 이해가 담긴 눈으로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다. 저의 비밀은 속임수가 아니에요. 회장님의 보고서 속에서는 결코 찾아낼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은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녀의 그 선문답과도 같은 대답은 그의 이성적인 세계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서재로 돌아와 CCTV 화면 속에서 아이들을 향해 부드럽게 미소 짓고 있는 그녀의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는 금융제국의 지배자였지만 이 미스터리한 여자의 평온한 미소 앞에서는 완벽하게 무력했다. 그는 깨달았다. 그녀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 더 이상 멀리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는 그녀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야만 했다. 권혁주는 자신의 이성적인 세계를 송두리째 뒤흔든 김서연이라는 미스터리를 더 이상 멀리서 감시하는 대신 가까이에서 이해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서재의 CCTV 모니터를 껐다. 대신 그는 아이들이 잠든 후 그녀와 함께 차를 마시며 서툴지만 진솔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의 일상과 그녀의 생각, 그리고 그녀의 작은 취미에 대해 물었다. 그는 그녀가 언제나 지치지 않는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아이들이 최악의 난동을 부릴 때도, 자신의 비서가 실수를 저질렀을 때도, 그리고 심지어 그 자신이 차갑게 그녀를 대할 때조차도 그녀는 결코 미소를 잃지 않았다. 그 미소는 마치 그녀를 보호하는 갑옷처럼 보였다. 그러던 어느 늦은 밤이었다. 아이들은 평화롭게 잠들었고 펜트하우스에는 고요함이 내려앉았다. 혁주는 서재에서 일을 하다가 잠시 바람을 쐬기 위해 옥상 정원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홀로 서 있는 서연의 뒷모습을 발견했다. 그녀는 혼자라고 생각한 듯 아무런 경계도 없이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울고 있었다. 소리 내어 우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뺨 위로 눈물이 하염없이 그리고 조용히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언제나 보았던 그 밝고 따뜻한 미소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져 있었다. 그 자리에는 세상의 모든 슬픔을 짊어진 듯한 깊고 처절한 고독이 남아 있었다. 혁주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언제나 침착하고 강인해 보였던 그녀의 그토록 연약한 모습을 처음으로 목격한 것이다. 그는 마치 신성한 비밀을 엿본 침입자처럼 차마 그녀에게 다가가지도 그 자리에서 돌아설 수도 없었다. 그가 모르는 사실이 있었다. 그녀의 그 미소는 그녀가 어린 시절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낸 갑옷이었다. 알코올 중독자였던 아버지의 폭력과 무력했던 어머니의 눈물. 그녀는 어둡고 차가운 다락방에 숨어
어린 동생을 끌어안고 스스로에게 괜찮다고, 아침은 반드시 온다고 비밀스러운 위로의 말을 속삭여야만 했다. 그녀가 지금 혁주의 아이들에게 속삭여주는 그 비밀은 바로 어린 시절 그녀 자신이 자기 자신에게 해주었던 바로 그 위로의 말들이었던 것이다. 그녀는 아이들의 상처 속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의 상처를 보고 있었고, 아이들을 치유함으로써 자기 자신 또한 치유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참 후 혁주는 더 이상 그녀가 홀로 울고 있는 것을 지켜볼 수만은 없었다. 그는 조용히 그녀의 곁으로 다가갔다. 그는 서툰 위로의 말을 건네는 대신 자신의 손수건을 말없이 그녀에게 내밀었다. 밤 공기가 차군. 그의 목소리는 퉁명스러웠지만 그 안에는 서툰 배려가 담겨 있었다. 서연은 화들짝 놀라며 황급히 눈물을 닦았다. 그녀는 다시 밝은 미소의 가면을 쓰려 했었다. 죄송합니다. 잠시 다른 생각을 하느라. 하지만 그는 이미 그녀의 진실을 보았다. 그는 그녀의 가면을 꿰뚫어보는 놀랍도록 통찰력 있는 한마디를 건넸다. 그 미소, 항상 쓰고 다니려면 꽤나 무겁겠어. 그의 그 한마디에 서연의 모든 방어벽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의 미소 뒤에 숨겨진 노력을 알아봐 준 사람은 그가 처음이었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의 눈 속에서 자신과 같은 종류의 깊고 오래된 상처의 그림자를 발견했다. 그 순간 그들은 더 이상 고용주와 유모가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알아본 두 명의 동지였다. 그날 밤 서연은 그에게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의 비밀은 이미 말없이 공유되었다. 이 집에서는 항상 웃지 않아도 돼. 그가 남긴 그 한마디는 그녀에게 허락된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안전지대였다. 그녀의 얼굴에 이전과는 전혀 다른 작고 연약하지만 진실한 미소가 피어났다. 지난밤 옥상 정원에서의 조용한 교감 이후 권혁주와 김서연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은 거의 허물어져 있었다. 혁주는 더 이상 그녀를 미스터리한 관찰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자신처럼 깊은 상처를 가졌지만 그것을 따뜻한 미소 뒤에 숨긴 채 꿋꿋하게 살아가는 강인하고 연약한 한 명의 인간으로 보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아이들이 받은 위로를 되돌려주고 싶었다. 그날 저녁, 그는 처음으로 저택의 셰프가 아닌 자기 자신이 직접 서툰 솜씨로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그리고 그는 아이들을 재우고 나온 서연을 자신의 개인적인 식사 공간으로 초대했다. 아이들만 돌보느라 당신은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는 것 같아서.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어색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진심이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은 처음으로 고용주와 유모가 아닌 동등한 두 명의 인간으로서 식탁에 마주 앉았다. 처음의 어색함도 잠시. 그는 그녀의 꿈에 대해 물었다. 그녀는 언젠가 음악과 예술이 함께하는 작은 치유의 정원 같은 꽃집을 여는 것이 꿈이라고 수줍게 고백했다. 그녀의 소박하지만 따뜻한 꿈 이야기는 그의 메마른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그날 밤 혁주는 자신의 서재에서 해외 지사와의 살얼음판 같은 화상회의를 진행하고 있었다. 회의가 길어질수록 그의 머릿속은 다시 과거의 날카로운 긴장감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 그의 낯빛이 어두워지고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는 것을 서연은 거실에서부터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용기를 냈다. 그녀는 조용한 걸음으로 그의 서재로 들어가 그의 책상 위에 마음을 안정시키는 허브차 한 잔을 내려놓았다. 그가 날카로운 눈으로 그녀를 쏘아보며 나가라고 말하려던 순간이었다. 그녀는 그가 아이들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행동을 했다. 그녀는 그의 의자 뒤로 다가가 그의 귓가에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녀는 그의 아이들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그녀만의 비밀 언어를 이제 그에게 들려주고 있었다. 괜찮아요. 지쳐도 괜찮아요. 당신은 강한 사람이니까. 밤은 곧 끝날 거고 아침은 반드시 올 거예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그녀의 그 나지막한 속삭임이 그의 귓가를 스치는 순간 그의 온몸을 옥죄던 모든 긴장감이 거짓말처럼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목소리는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던 전쟁의 소음을 잠재우는 유일한 자장가였다. 그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깊고 완전한 마음의 평화를 느꼈다. 그는 갑자기 화상회의를 중단시켰다.
텅 빈 서재에는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남았다. 그는 천천히 의자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방금 전까지 세상을 지배하던 냉혹한 CEO의 눈에는 이제 길을 잃고 구원받은 한 남자의 경이로움과 감동이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것은 더 이상 치료를 위한 임상시험이나 계산된 행동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유일한 안식처를 향한 절박하고도 진심 어린 한 남자의 손길이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은 채 오랫동안 서 있었다. 권력의 관계는 완전히 역전되었다. 이제는 그녀가 그의 치유자였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사랑이라는 이름에 더 깊고 위험한 영역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권혁주와 김서연의 관계에 조용하고 부드러운 평화가 깃들기 시작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일찍 퇴근하는 것을 어색해하지 않았고 네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서툰 가족의 형태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텅 비어있던 펜트하우스를 채우는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 되었다. 하지만 그 위태로운 평화는 예고 없이 찾아온 과거의 그림자에 의해 흔들리기 시작했다. 어느 날 오후, 혁주의 죽은 아내의 언니이자 아이들의 이모인 이혜린이 펜트하우스를 방문했다. 그녀는 국내 최대 미술재단의 이사장으로 우아하고 지적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자신의 동생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고 믿는 혁주에 대한 깊은 불신과 아이들에 대한 집착에 가까운 소유욕을 감추고 있었다. 해리는 기적의 유모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찾아온 것이었다. 그녀는 서연을 보자마자 노골적인 경멸의 눈빛으로 그녀를 훑어보았다. 그녀에게 서연은 돈을 노리고 접근한 근본 없는 사기꾼에 불과했다. 자네가 바로 그 소문의 유모인가? 대단하군. 내 조카들의 아픔을 이용해서 여기까지 기어 올라온 모양이야. 그날 이후 해리는 아이들을 보살핀다는 명분으로 매일같이 펜트하우스를 드나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녀는 교묘하고 집요한 방식으로 서연을 괴롭히고 그녀를 이 집에서 쫓아내기 위한 전쟁을 시작했다. 그녀는 아이들 앞에서 서연의 방식을 무시했고 값비싼 장난감과 선물 공세로 아이들의 마음을 흔들려 했다. 그녀는 또한 서준의 가장 약한 부분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죽은 동생의 이야기를 꺼내며 그의 죄책감을 자극했고 동시에 서연의 미스터리한 과거에 대한 의심의 씨앗을 그의 마음속에 심었다. 자네, 저 애의 뒷조사는 제대로 해본 겐가? 어떻게 근본도 모르는 애한테 내 조카들을 맡길 수가 있어?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것은 혜린이 아이들을 위해 교육용이라며 복잡하고 비싼 코딩 로봇을 선물했을 때였다. 아이들은 서연과 함께 흙을 만지고 노래를 부르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기에 차가운 기계에 전혀 흥미를 보이지 않았다. 혜린은 바로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귀가한 혁주 앞에서 히스테릭하게 소리를 질렀다. 이것 좀 봐. 권혁주 씨. 당신이 들인 저 여자가 내 조카들을 멍청이로 만들고 있어. 이런 기본적인 지적 자극조차 거부하잖아. 당장 저 여자를 내쫓지 않으면 당신의 양육권 박탈 소송을 시작하겠어. 과거의 혁주였다면 이 상황 앞에서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무너져 내렸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먼저 겁에 질린 아이들을 자신의 품으로 안아주었다. 그리고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를 상징하는 혜린과 정면으로 맞서 싸우기 시작했다. 그는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내 아이들은 멍청한 게 아닙니다. 아파했던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모든 비싼 장난감과 전문가들로도 하지 못했던 일을 이 사람이 오직 진심과 미소만으로 해냈습니다. 이 사람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나까지도 치유했습니다. 그는 서연의 곁으로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리고 혜린을 향해 최종 선고를 내렸다. 김서연 씨는 더 이상 유모가 아닙니다. 이 집의 가장 중요한 가족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녀를 존중할 수 없다면 당신 또한 더 이상 이 집에 올 자격이 없습니다. 그의 단호한 선언에 혜린은 충격으로 말을 잃었다. 그는 자신의 과거가 아닌 현재의 가족과 사랑을 선택한 것이다. 서연 역시 자신을 위해 기꺼이 세상과 맞서는 그의 모습에 경외감과 함께 뜨거운 사랑을 느꼈다. 혜린이 분노 속에서 떠나간 후 거실에는 고요함이 찾아왔다. 혁주는 비로소 진정한 가장이 되어 있었다.
이혜린이 떠나간 후 펜트하우스에는 고요함이 찾아왔다. 아이들은 평화롭게 잠들었고 권혁주와 김서연은 거대한 도시의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발코니에 나란히 서 있었다. 그의 공개적인 선언, 이 집의 가장 중요한 가족이라는 그 한마디가 두 사람 사이의 공기를 낯설고도 달콤한 긴장감으로 채우고 있었다. 그들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던 마지막 벽이 마침내 허물어져 내렸다. 혁주는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상처 입은 영혼을 구원해준 유일한 사람이라고 고백했다. 그는 처음에는 아이들을 잠재우기 위한 비밀 때문에 그녀를 필요로 했지만 이제는 그녀라는 존재 없이는 살아갈 수 없게 되었다고 말했다. 나는 아이들을 위한 유모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소. 그의 목소리는 그가 처음으로 드러내는 연약함으로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와 깨닫소. 구원이 필요했던 것은 아이들이 아니라 바로 나였다는 것을. 당신의 미소, 당신의 속삭임, 그것은 아이들의 악몽뿐만 아니라 나의 악몽까지도 잠재워 주었소. 그는 그녀에게 다가갔다. 나는 더 이상 유모가 필요하지 않아. 서연 씨, 나는 당신이 필요해. 그는 몸을 숙여 그녀에게 입을 맞추었다. 그것은 계약이나 연민 혹은 호기심이 아닌 온전한 사랑과 존경으로 가득 찬 두 사람의 첫 번째 진짜 키스였다. 두 사람은 마침내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세상의 그 어떤 편견과 시련도 막을 수 없는 단단한 성벽이 되어 있었다. 며칠 후 혁주는 서연에게 지난 1년간 굳게 닫아두었던 아내의 유품들을 함께 정리해달라고 부탁했다. 그것은 그가 과거를 정리하고 그녀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는 말없는 신호였다. 서연은 아내가 사용했던 작은 서재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곳은 시간이 멈춘 듯 주인의 온기가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그녀는 책상 서랍을 정리하던 중 서랍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작은 비밀, 금고 하나를 발견했다. 그녀가 무심코 금고를 열었을 때 그 안에는 낡은 일기장 한 권과 몇 개의 녹음 테이프가 들어있었다. 그것은 죽은 아내의 비밀 일기였다. 서연은 망설였지만 이내 일기장을 펼쳐들었다. 일기장 속에는 우리가 알던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충격적인 진실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의 아내는 산후 우울증으로 자살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오히려 자신의 언니인 이혜린의 병적인 집착과 통제 속에서 고통받고 있었다. 혜린은 동생의 모든 것을 질투했고 동생의 남편인 혁주마저도 빼앗으려 했다.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혜린이 자신에게 정체 모를 약을 건넸으며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그것은 결코 자살이 아닐 것이라는 공포에 질린 경고가 담겨 있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함께 발견된 녹음 테이프를 재생했다. 테이프 속에서는 두 자매의 격렬한 다툼이 흘러나왔다. 혜린이 동생의 남편을 사랑한다고, 그리고 그를 가질 수 없다면 차라리 모든 것을 파괴해버리겠다고 절규하는 소름 끼치는 목소리가. 모든 것이 명백해졌다. 혁주의 아내의 죽음은 자살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이라는 이름의 광기 어린 집착이 만들어낸 끔찍한 비극이었던 것이다. 서연은 자신이 방금 찾아낸 이 끔찍한 진실의 무게에 온몸을 떨었다. 그녀는 막 행복을 찾았지만 이제 그 행복을 송두리째 뒤흔들 또 다른 거대한 폭풍의 눈 속에 서 있었다. 바로 그때 혁주가 그녀를 찾아 서재로 들어왔다. 그는 그녀의 새하얗게 질린 얼굴을 보고 무슨 일이 생겼음을 직감했다. 서연씨, 무슨 일이야?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 같은 표정인데. 서연은 그를 파괴할지도 모를 이 끔찍한 진실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오서연이 건넨 일기장과 녹음 테이프는 권역주의 지난 1년간의 세상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다. 그의 아내는 우울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이 가장 믿었던 언니에 의해 교묘하고 잔인한 방식으로 죽음으로 내몰린 것이었다. 그가 아내의 우울증을 알아채지 못했다는 죄책감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동안 진짜 범인은 그의 곁에서 슬픔을 연기하며 그를 조종하고 있었다. 그의 슬픔은 이제 차갑고 무서운 분노로 변했다. 그는 자신의 아내와 그리고 그녀의 친구였던 서연의 언니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괴물 이혜린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만 했다. 하지만 일기장과 녹음 테이프만으로는 그녀의 범죄를 입증하기에 부족했다. 그들은 혜린의 완벽한 가면을 벗겨낼 수 있는
더 구체적이고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두 사람은 이제 연인이자 하나의 완벽한 팀이 되어 비밀스러운 수사를 시작했다. 혁주는 자신의 모든 정보망을 동원하여 혜린의 과거 행적과 자금 흐름을 추적했다. 서연은 아내의 일기장에 등장하는 장소들과 인물들을 다시 찾아가 잊혔던 기억의 조각들을 맞추어 나갔다. 그의 냉철한 분석력과 그녀의 따뜻한 공감 능력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진실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들의 수사 결과 혜린의 추악한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오래전부터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인해 거액의 빚을 지고 있었다. 그녀는 동생의 막대한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이 모든 범죄를 계획했던 것이다. 그녀는 동생에게 비타민이라고 속여 우울증 증세를 유발하는 약물을 꾸준히 먹여왔다. 그리고 동생의 정신과 의사를 매수하여 거짓 진료 기록을 만들었다. 그녀의 원래 계획은 동생을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로 만들어 그녀의 모든 재산을 가로채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계획은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해 최악의 비극으로 끝나버렸던 것이다. 한편 혜린 역시 혁주와 서연이 자신의 과거를 파헤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이 탄로날 위기에 처하자 마지막 함정을 파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두 사람을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만들어야만 했다. 그녀는 익명의 제보자인 척 두 사람에게 거짓 정보를 흘렸다. 결정적인 증거가 자매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외딴 별장에 숨겨져 있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두 사람을 유인하기 위한 치명적인 덫이었다. 혁주와 서연은 그것이 함정일지도 모른다는 위험을 알면서도 그곳으로 향했다. 그들은 이 지긋지긋한 싸움을 끝내기 위해 기꺼이 위험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들이 낡은 별장에 도착하여 증거를 찾기 위해 안으로 들어선 순간이었다. 별장의 모든 문이 밖에서 잠기고 창문에서는 짙은 가스 냄새가 새어 들어오기 시작했다. 서연이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려던 순간 혁주가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겨 입을 막았다. 괜찮아. 내가 있잖아. 그의 목소리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놀라울 만큼 침착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서연을 아는 채 반대편 벽을 향해 소리쳤다. 거기 있는 거 다 안다. 이혜린. 네가 이긴 것 같겠지만 천만에.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그의 외침이 끝나자마자 별장 바깥에서 수십 개의 조명탄이 터지며 밤의 어둠을 대낮처럼 밝혔다. 그리고 사방에서 경찰의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이태민의 모든 범죄가 세상에 알려진 후 W그룹을 뒤흔들었던 거대한 폭풍우는 마침내 잦아들었다. 이태민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주원우의 이름은 모든 누명을 벗었다. 그는 이제 동정의 대상이나 불안한 리더가 아닌 자신의 과거와 정면으로 맞서 싸워 이겨낸 강인하고 존경받는 영웅이 되어 있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다. 원우의 마음속에서도 길고 길었던 전쟁이 끝났다. 그의 삶을 지배했던 끔찍한 트라우마의 근원이 밝혀지고 정의가 실현되자 그의 영혼을 올가매고 있던 마지막 쇠사슬이 끊어졌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유령에 시달리지 않았다. 그는 비로소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었다. 그의 곁에는 언제나처럼 하나연이 있었다. 그들의 기묘했던 계약 관계는 이제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깊고 단단한 사랑의 관계로 발전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치료제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삶의 이유이자 그의 세상의 중심이었다. 어느 날 밝은 밤, 원우는 하연을 이제는 완벽하게 되살아난 유리 온실로 이끌었다. 그곳은 더 이상 과거의 무덤이 아니었다. 그곳은 두 사람이 함께 가꾸고 만들어낸 그들만의 작은 낙원이었다. 밤에 피어나는 자스민의 향기가 온실 안을 감미롭게 채우고 있었다. 두 사람은 그녀가 되살려낸 오래된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원우는 그가 오랫동안 마음속에 준비해왔던 자신의 진심을 그녀에게 고백하기 시작했다. 그는 먼저 그들의 잘못된 시작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했다. 내가 처음 당신을 만났을 때 나는 당신을 나의 병을 고치기 위한 이기적인 치료제로만 생각했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자신의 맨손으로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하지만 당신은 내 약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나의 구원자였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내가 다시 만질 수 있게 해준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느낄 수 있게, 다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향한 자신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절대적인지를 고백했다. 그리고 그는 그녀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반지 상자를 꺼내 열었다. 그 안에는 화려한 다이아몬드가 아닌 그녀의 따뜻한 마음을 닮은 작고 영롱한 진주 반지가 빛나고 있었다. 이것은 계약이 아닙니다. 약속입니다. 내 남은 평생을 당신이 내 안에서 봐준 그 남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 당신을 나의 아내이자 내 삶의 동반자 그리고 내 마음의 정원사로 영원히 사랑하겠다는 약속입니다. 나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연 씨. 그의 진심 어린 청혼에 하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의 길고 외로웠던 여정이 마침내 이 아름다운 순간에 도달한 것이다. 그녀는 울며 고개를 끄덕였다. 원우가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는 순간 그는 자신의 과거로부터 그리고 자신의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었다. 두 사람은 달빛이 쏟아지는 유리 온실 안에서 오랫동안 서로를 끌어안았다. 세상의 모든 소음은 사라지고 오직 그들이 함께 만들어낸 작은 낙원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는 더 이상 결벽증이라는 이름의 감옥에 갇힌 죄수가 아니었고 그녀는 더 이상 세상에 홀로 남겨진 고아가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치유하고 서로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어 있었다. 그로부터 1년 후 서울의 한 조용한 골목길에는 그녀가 꿈에 그리던 치유의 정원이라는 이름의 작은 꽃집이 문을 열었다. 그곳은 단순히 꽃을 파는 가게가 아니었다. 그곳은 그녀의 따뜻한 마음과 예술적인 감각이 더해져 상처 입은 사람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도심 속의 작은 낙원이었다. 한소우는 이제 자신의 왕국에 행복한 여왕이 되어 있었다. 개업식 날, 권희주는 그녀의 곁을 든든하게 지켰다. 그는 더 이상 흰 장갑을 끼고 있지 않았다. 그는 찾아온 손님들과 스스럼 없이 악수를 나누고 따뜻한 미소로 아내의 성공을 축하해 주었다. 그의 병이 마법처럼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병이라는 감옥 속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는 사랑의 힘으로 자신의 두려움과 정면으로 맞서 싸우는 법을 배운 것이다. 그들의 삶은 이제 완벽한 조화와 행복으로 가득 찼다. 차갑고 텅 비어있던 펜트하우스는 이제 그녀가 가꾸는 화분들과 그녀의 웃음소리로 채워진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었다. 유리 온실은 두 사람만의 비밀스러운 낙원이 되었다. 그는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았고 그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이주는 변했다. 그는 더 이상 냉혈한 기업가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아픔을 통해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는 법을 배웠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딴 자선 재단을 설립하여 어린 시절의 자신처럼 마음의 상처를 입은 아이들을 후원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를 통해 진정한 강함이란 무엇인지를 배우고 있었다. 이야기의 마지막은 어느 화창한 주말, 수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공원에서 끝을 맺는다. 몇 년 전의 그였다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혼돈스럽고 더러운 공간이었다. 그는 하연의 손을 맨손으로 굳게 잡고 사람들 사이를 걷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세상이 두렵지 않았다. 바로 그때 한 아이가 공을 쫓아 달려오다가 그의 앞에서 넘어져 무릎이 까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아이는 울음을 터뜨렸다. 과거의 이준이었다면 혐오감에 질려 그 자리를 피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망설임 없이 하연의 손을 놓고 아이를 향해 무릎을 꿇었다. 흙먼지로 더러워진 공원의 바닥에 그는 아이의 더러운 상처를 자신의 깨끗한 손수건으로 부드럽게 닦아주며 다정한 목소리로 아이를 위로했다. 괜찮아. 울지 마. 아저씨가 호해줄게. 그의 그 자연스러운 행동은 그가 얼마나 완벽하게 치유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위대한 기적이었다. 하연은 그 모습을 자랑스러움과 사랑이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한때 자신의 상처조차 쳐다보지 못했던 남자가 이제는 낯선 아이의 상처를 먼저 보듬어주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사랑한 남자가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따뜻한 남자가 되었음을 느꼈다. 아이의 부모가 달려와 감사를 표하고 소동은 끝이 났다. 이주는 다시 일어나 하연의 손을 잡았다.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그녀가 속삭였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세상에서 가장 평온한 미소로 대답했다. 모두 당신 덕분이야.
당신이 나에게 세상을 다시 만지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 두 사람은 따스한 햇살 아래 손을 잡고 공원을 걸었다. 유리 감옥에 갇혔던 남자는 마침내 자유를 찾았다. 그들의 사랑은 단순히 두 사람을 구원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는 조용하지만 위대한 희망의 증거였다.